연준이 통화정책, 금리를 결정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고용과 물가입니다. 고용은요, AI 시대 또한 로봇의 일상화, 미국 5%의 성장 등을 놓고 보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정책이 변수이지만 경기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변수는 자, 이번 주에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FOMC 프리뷰 전망, 미리 전망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 이번 1월 FOMC에서 금리 동결한게 96%에 달하며 기정사실화되었다고 이제 보면서 가셨던데, 시장이 이미 동결을 확신하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의 실질적인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이번 1월 FOMC는 2026년 미국의 첫 금리 동결과 인상 등을 결정하는 첫 회의지만 시장에 미치는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CME 금리 선물시장에서의 금리 동결 확률이 96%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전 일주일에 비해서 현재 이 회색이 금리 동결이거든요. 금리 동결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관전 포인트는요, 오히려 동결 이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입니다. 매파적 동결이라는 것이 뉴스플로우상에 거론될 테는데요. 그것은 최근에 이 검은색 보시면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거든요. 금리는 동결인데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시장은요, 금리 인하가 아닌 동결 그 이후에 인상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파적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뉴스플로우상에 자리매김하겠지만 그 이면에, 동결 이면에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최근에 파월 의장이요, 연준 의장의 과거의 관례를 깨고 새로운 도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1월 말이 되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림자 연준에서의 마지막 공식적인 레임덕 바로 직전에 마지막 파월 의장의 FOMC가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요, 후임자가 생기면 전임자는요, 이사직을 내려놓고 완전히 퇴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에 얽매이고 있거든요. 즉, 연준 내부의 리모델링이 비싸다 안 비싸다는 얘기를 갖고 법적 소송을 다투고 있습니다. 속된, 소위 화가 난 것 같아요. 따라서 파월 의장이 공교롭게 언론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의장직을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사직은 2028년 1월까지 유지하겠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파월 의장이 이사직을 2028년까지 유지한다면 트럼프가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 친트럼프 성향인 사람들을 앉히려고 하는 데는 연준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위함인데, 파월이 뒤에 이사직으로 떡 버티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섀도우 의장으로서 오히려 거꾸로 트럼프의 의중을 컨트롤한다면 이것은 최근에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는 연준의 독립성 이슈에 대해서 시장은 한편으로 안 돌아가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머리를 썩을 수 있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동결 이후에 매파적 동결 시장에 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기반영될 것이다 라고 보면서 오히려 기자가 물어보는, 당신은 의장직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사직을 이어갈 것인가? 그 부분에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일 요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파월이 2028년까지 이사직을 유지하는 게 정말 실제로 뭐 파월이 하고 싶다 해서 그게 가능한지랑, 유지하게 된다면 시장 금리 하락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이사직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뭐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법적 다툼으로 해서 모든 걸 상실하지 않고서는 2028년 1월까지 본인이 원한다면, 파월 의장이 원한다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금리는 하락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의 독립성은 곧 연준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결부되기 때문에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불확실성이죠. 하지만 파월 의장이 중심을 떡하니 잡는다면 오히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의 기조가 살짝 눌림목이 될 수 있는 금리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월이 있는 게 더 금리 인하 쪽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아니고 시장금리입니다. 시장금리의 인하보다는 적정한 표현은 하방이겠네요. 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최근에 하나증권은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기존 3회에서 2회로 수정하며 보다 매파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러한 전망 수정의 배경은요? 네, 미국 경기가 워낙 강하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요, 이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시차를 갖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은요, 듀얼 먼데이 때 이중채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갖고 통화정책을 펴지요. 저희 하나증권도 다양한 경제지표를 통해서요, 과거에 비해서 한 두 차례 정도 좀 더 금리 인하 횟수를 줄였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현재 연준은요, 올해
한 차례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연준이 바라보는 것보다는 저희 하나증권이 좀 더 완화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현재 미국 2년물 국채금리 상승세를 보면 외파적 동결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FOMC 금리 상승세는 완화되는 건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검은색은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거든요. 한 달 전에 비해서 현재 국채금리 수준이요 3.6%를 상회하면서 상당 부분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동결한다 그러면 기반연동 측면이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파월 의장의 이사직 연임 여부가 변수일 수 있겠으나 만약에 독립성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파월 의장의 이사직 연기가 이어진다면 오히려 금리 상승을 눌리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블랙록의 리더가 또 급부상하고 있는데 채권 전문가인 그가 지명된 경우 시장이 기대하는 시장 친화적 행보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은 채권 전문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파전으로 좁혀졌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케빈 워시, 크리스토퍼 월러, 링 리더. 케빈 해시신가요? 네, 케빈 워시도 있고 해시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워시 쪽에 좀 더 헤게모니가 잡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부터 링 리더, 트럼프와 많은 교감을 했다고 해요. 또한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너무 대놓고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것에 반대급부로서 오히려 링 리더, 채권 전문가 아닌가? 결국 소통을 훨씬 더 잘할 거 아닌가? 등등을 감안해서 최근에 시장이 반기는 그 링 리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면 1월 말 차기 의장을 지금 지명할 예정인데 친트럼프 성향 인물이 지명된 것이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연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으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없나요? 그렇죠.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결국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네. 뭐 때에 따라서 아닌 부분도 사후적으로 저희가 판별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연준 내부에서는 독립적이라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의 구미에 맞춰서 연준 의장의 연준의 컨트롤 타워를 좌우로 조정한다는 것은 결국 연준 자체적으로요. 독립성에 대한 우려,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즉 세상이 돌아가는 이 듀얼 먼데이트, 연준이 그동안 주장했었던 포워드 가이던스의 연장선상에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그 어떤 것도 감안하지 않고 트럼프의 말에 의해서 트럼프의 스탠스에 의해서 연준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그동안의 신뢰감을 결여시키는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싫은 리스크, 불확실성은 결국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발표하지 않는 거는 1월 FOMC 이후로 하려고 하는 거겠죠? 아직까지 안 한 거라면 FOMC 이전에 하면 뭔가 약간 주인공, 약간 스포라이트가 트럼프가 하고 난 다음에 FOMC가 있으면 FOMC에 너무 주목이 될 건데 FOMC 끝나고 이제 딱 트럼프 얘기하면 이제 약간 주인공이 스포라이트 일로 좀 가는 느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김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면서요. 아직 구미에 딱 맞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첫 번째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구나요. 오늘 뒤에도 말미에서 다루겠지만 1월 달에 미국이요.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복귀해보면 사상 최대로 길었던 셧다운이 임시예산안 만료 기간이 1월 30일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임시예산안에 합의가 안 되면 1월 31일부터 부분적인 셧다운에 들어가거든요. 자, 지금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선 부분의 난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타이밍을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보고서에서 또 연준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구분하여 설명하시던데 데이터의 모호함이 연준의 설득력과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는 독립성과 자립성을 좀 구분해 봤는데요. 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제가 보고서의 본문에도 한번 썼습니다. 자, 사전적으로 독립성은요. 외부 간섭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의사결정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거죠. 외부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 자립성은요. 외부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운영을 지속하면서 결정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기반입니다. 같으면서 좀 다릅니다. 독립성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특성이라면 자립성은 그 결정을 유지해 나가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오히려 독립성은 지금의 파월 의장의 임기 지속 가능성, 더구나 과거에 아이러니컬하게도 파월 의장은 현재 트럼프가 앉혔거든요. 따라서 연준 의장 자리에 가면 지금의 친시장적인 후보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자립성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의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상
GDP Now 포캐스트를 보니까 애틀랜타 연준에서 나오는 게 5.4%예요. 미국 같은 어마무시한 30조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경제가 5% 이상 상승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요, 시차를 갖고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아니,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이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통화정책, 금리를 결정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고용과 물가입니다. 고용은요, AI 시대 또한 로봇의 일상화, 미국 5%의 성장 등을 놓고 보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정책이 변수이지만 경기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변수는 인플레이션인데요. 오히려 독립성을 차치하고 자기 혼자 결정을 하고 싶더라도 미국 경제 지표가 모호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립성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과거 1969년 이후 사례를 보면 연준 의장 지명 이후 S&P 지수가 평균 5% 상승했는데 이번에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증시에 강력한 호재로 좀 작용할까요? 네, 과거가 답센다. 왼쪽 차트입니다. 도표 7번인데요. 과거 1969년 아서 번스 이후에 연준 의장 7명의 지명일 기준으로 취임일이 아닙니다. 지명일 기준으로 전후 한 달을 봤을 때 S&P 500은 상승합니다. 달러는 보합입니다. 따라서 지명된다는 것, 즉 지금도 불확실성이 크지 않습니까? 누가 될까? 크리스퍼 월러가 될까? 아니면 케빈 워시가 될까? 아니면 릭이 될까? 누가 볼지 몰라는 불확실성이 어쨌든 지명된 이후에는 그 지명에 대한 불확실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위험자산 선호, 즉 주가에는 긍정적이었다는 게 과거에 우리한테 보여주는 데이터의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라트 연은의 GDP 나우 모델은 미국 4분기 성장을 5.4%로 매우 높게 예상했는데 강력한 경기 성장이 오히려 연준의 금리나 시점을 늦추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뭐 늘상 있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오히려 인상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미국 경제는 좋다 하더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즉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항등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시차가 작용하는데요. 우리 이 시차의 블랙박스는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결정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요, 미국 GDP와 놓고 보면 오히려 금리는 올려야 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은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기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투자로 인한 생산성 제고에도 불구하고 가계가 느끼는 고통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실업률과 물가가 동시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연준이 내릴 수 있는 차트 선택은 뭘까요? 네, 물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왼쪽 차트 보시죠. 도표 9번입니다. 자, 고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69% 정도를 차지하는 가계 소비에 체감적으로, 직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 첫 번째, 실업률. 두 번째,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고통지수라고 저희가 명명하는데요. 이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소비도 부담되고 소비 심리도 하락하고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고통지수는요, 팬데믹 이후에 하락했다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지수의 기여도를 제가 구분해 봤는데요. 물가랑 고용이랑 기여를 낮춰봤더니 최근까지는요, 이 고용의 기여율이 이렇게 높았다라는 것. 즉, 지금까지 고통지수의 상승은요, 실업률 상승이 어느 정도 기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고용은 완만하게 실업률이 하락할 것입니다라는 것이 전망이 깔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변수는 물가이죠. 과연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호관세, 많이 관세율이 낮춰졌다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없던 게 생겼다는 측면에서 시차를 갖고 올해 하반기 아마 6, 7, 8 그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텐데 그렇다면 연준은 고용보다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좀 더 방점을 찍고 통화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기까지 약 11개월이 걸린다는 분석을 인용하셨는데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 시장은 충분히 대비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작년 4월에 해방의 날이 있었죠. 실제로 4월 5일날, 6일날 미국의 S&P 500이 이틀에 걸쳐서 약 12% 정도 하락했고요. 한국 코스피 지수도 4월 7일 월요일날에는 약 한 5.5% 정도 하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올해 2026년 1월 말이니까요. 한 10개월 정도 남짓한 시간이 흘렀죠. 자, 피터슨 경제연구소에서 한 11개월부터는 이 상호관세에 대한 우려 부분이 인플레이션으로 반영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100%, 200% 대중관세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던 관세가 나타났다는 측면, 더구나 인플레이션은 수요 쪽에서의 미국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 이 두 가지들이 서서히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임시 예산안 만료에 따른 부분 셧다운 가능성 아까 말씀하신 게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어 정부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금리와 주식 위험 프리미엄은 어떤 충격을 줄까요? 셧다운은요, 과거 학습 효과를 놓고 보면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네. 다만 도표 11번 왼쪽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기준으로 셧다운 확률이 80%까지 육박했습니다.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셧다운에 대한 우려 뭘까요? 결국 다시 한번 정부를 비롯해서 미국의 일부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4월 달에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의 또 다른 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상당 부분 고충이 배가 될 것이다.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선거는 11월 3일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실제 중간선거는 3월 3일에 시작합니다.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가 3월 달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준도 압박하고 있고 소비세도 만지작거리고 있고 가계의 대출금리도 옥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이 다시 한번 가셔야 된다면 미국 경제에는 악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글쎄요, 공교롭게 1월 FOMC 바로 직후에 셧다운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불안감을 지려밟고 다시 한번 위험자산 선호, 즉 주가는 상승 추세를 보이겠지만 오히려 국장보다 미장에는 상당히 요철 구간이 난제해 있는 1월 말이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는 트럼프 리스크와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충돌하고 있는데 만약 행정부의 압박으로 연준의 데이터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금리를 결정하게 된다면 글로벌 자산 시장의 위계 질서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질서라는 게 없어지죠. 카오스 이론처럼 혼란 속에 또 다른 질서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연준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거 셧다운보다 훨씬 더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 좀 드려보면 코스피 이제 5천 시대를 이제 맞이했죠.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또 5천 시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여주사를 전략을 강조하시던데 반도체 업종이 여전히 독보적인 주도주라고 확신하는 이유는요? 하이퍼스케일러, 즉 미국의 빅테크들이요 서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치킨 게임이냐? 지금 AI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국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투자는요,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미국의 매크로 지표 중에서 GDP의 국민개정안에서의 AI 투자라는 것을 딱 이것이 AI 투자입니다라고는 항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지적 재산 아니면 비고정 투자 자산 투자 등등에서 발췌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GDP 대비 한 2.5% 정도 내외가 AI 투자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아직 90년대 후반에 IT 투자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하이퍼스케일러로 위치한 AI 투자가 확대되고 증가된다. 그렇다면 반드시 반도체, 더구나 메모리는 필수 요소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갖고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활성화 정책과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맞물린 지금이 코스닥에 그럼 진입할 적기인가요? 일단 천스닥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네. 25년 만이고요. 과거의 시기를 차치하더라도요. 정부가 강력하게 국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국민연금을 제도를 개선해서 아니면 환율 시장에 구두를 개입해서 아니면 다양한 리쇼어링 계좌를 통해서 밖에 있는 자금을 안으로 들어오려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상승만큼 5000피 시대의 천스닥 시대도 또 다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이오, 반도체, 기계 업종의 금리 인하기에 월 평균 2%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들 업종의 금리 민감도가 특히 높은 이유는 뭘까요? 네, 대부분 다 꿈을 먹고 사는 성장주지요. 미래에 대한 기대치의 미래 가치를 현재로 바꿔오는 이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대부분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주사 어떤 색대 어떤 종목을 사라고 예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죠? 코스피는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스닥 시대에 이제는 정화작용이 들어간 2026년도 코스닥은 오히려 지수를 사라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산다는 전략도 제시하셨는데 1월 말 지금 방향성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조정이나 변동성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요? 네, 의심하지 마세요. 밀리면 사라. 또한 네.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사라. 무엇을 사냐?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자,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사라고 하시는 빈센트 위원님과 함께 했는데 1월 마지막 투자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지난달에 이어서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를 모아가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주사 위원님과는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의 손님은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